이번 동영상은 캔의 데이터 링크, 피지컬 링크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ISO 11898이라는 표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O 혹은 OSI에는 여러 단계의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는 어떠한 계층들이 있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피지컬 레이어는 어떠한 그 계층과 그리고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링크에는요, 맥이라는, 즉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즉 매체 접근 제어라는 서브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 레이어는요, 여러 터미널들의 그 쉐어월드 미디엄, 즉 공유 매체에 대한 단말, 터미널 간의 혹은 노드와 노드 혹은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간의 충돌, 경합을 발생했을 때 제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여러 스테이션, 노드들이 있을 때 각각에 대한 버스를, 채널을 먼저 점유하려고 시도했을 때 충돌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로직 링크 컨트롤이라고 있으면 논리적인 링크 제어를 관장하는 서브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크게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더불어서 피지컬 레이어라고 존재합니다. 피지컬 레이어. 그래서 이거는요, 실제 물리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신호를 전송하는, 물리적으로 신호를 어떻게 전송할지에 대한 각각에 대한 표준들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노드 간의 비트, 즉 1과 0, 어떤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전송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속성인데 정기적인 혹은 전자적인, 그리고 포톤, 광학적인 시스템 속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송 속도와 전송 케이블, 전송 거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전송 딜레이까지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더불어서 피지컬 레이어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그리고 이 피지컬 레이어는 PLS 혹은 PMA, MDI라는 그리고 그런 기능을 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시그널링이라는 것은 PLS, 물리적으로 시그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PMA, 피지컬 미디엄 어태치먼트, 물리적으로 어떤 미디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접촉할 것인가, 첨부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정의해 놓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MDI, 미디엄 디펜던트 인터페이스, 즉 매체의 의존적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O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피지컬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는 맥이라는 부분이 있죠.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즉 여기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를 디코딩하고, 그리고 프레임 내에서 각각의 필드별 비트 스토핑, 즉 끼워 넣기 혹은 끼워 넣기를 재개할 것인가, 그리고 에러 검출 혹은 신호를 에러에 대한 액놀러지먼트 등등등의 그러한 로직 데이터에 관련된 항목들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LLC, 즉 필터링, 즉 억셉턴스 필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오버로드 워닝, 과부하되었습니다, 아니면 리커버리, 복구에 대한 관련된 그러한 것을 관장하는 것이 LLC다. 논리적 링크 제어다. 그래서 LLC와 맥을 베이스로 하는 것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신호, 비트를 도미넌트로 할 것인가, 리세시브로 할 것인가, 어떻게 암호화할 것인가 등등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를 전송하는 각각에 대한 타임, 동기화, 딜레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등등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것을 PL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리 매체 첨부라고 해서 드라이버, 리시버에 대한 각각의 성질,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MDI는 말 그대로 매체의 종속적인, 의존적인 커넥터, 즉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물리적인 레이어를 폴트 컨파인먼트, 과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버스에 대한 기능과 장애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캔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ISO에 대한 규격 가운데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말 그대로요.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 캔 컨트롤러에서 하드웨어적인 온라인 온칩, 그 칩에 디펜던트한,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 주파수에 의존적인,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그러한 영역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 피지컬 시그널링, 즉 비트 스토핑까지 마찬가지로 온칩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혹은 시스템 언어칩을 의미하겠고요. 그 외에 미디엄 디펜던트 인터페이스라든가 아니면 트랜스미션 미디엄, 즉 칩 오프 칩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구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든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은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가 아닌 7레이어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그것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32비트 프로세서를 베이스로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구성되는지, 그리고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즉 마이크로칩 캔 컨트롤러가 내장된 마이크로칩에 의존적인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드라이버, 실질적인 전송 매체에서 필요한 전압 레벨로 변경해지거나 아니면 차동 시그널,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역을 만들어지는 그런 드라이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피지컬 레이어에서 관장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걸 나중에 한번 실험으로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캔을 이해하기 앞서서는요, 먼저 캔버스에서 정의하는 값들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iSCSI 통신이라든가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에서는 0과 1로 구성된 값들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버스에서, 즉 암박 버스에서, 아니면은 CPU 버스, 아니면 하이 퍼포먼스 버스, 아니면 좀 느린 프리프럴 버스 등등등은 다 0과 1의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캔은요, 0과 1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도미넌트와 우성, 리세시브, 열성의 개념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도미넌트는 우성이고요, 리세시브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미넌트와 리세시브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와이어에서의 도미넌트는 컨덕터의 그라운드를 의미합니다. 컨덕터의 그라운드, 여기를 의미하고요. 이게 도미넌트고요. 리세시브는 잠재적인 리커버리를 의미합니다. 즉 캐패시턴스 등등등의 이런 부분을 의미하겠죠. 광학적인 측면에서 도미넌트는 빛이 들어왔을 상태, 즉 전자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리세시브는 전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 측면에서는 도미넌트는 캐리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리세시브는 캐리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피지컬 레이에서 다시 학습을 하겠는데요. 우선은 캔은요, 캔, 하이, 캔, 노의 디퍼런셜 프로브로 프로브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하이의 값이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로의 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디퍼런셜 전압이 차동 시그널의 전압이 크면 리세시브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전압의 차, 즉 디퍼런셜 차가 작은 것을 도미넌트 영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도미넌트를 우리는 억지로 표현한다면 0이라고 표현합니다. 로직 0. 그리고 리세시브를 억지로 표현하면 로직에서의 하이값 1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우성이 0이에요. 도미넌트가. 리세시브 열성이 1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버스의 비트의 전송 속도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SO에서는요, ISO 12898에서는 전송 가운데 시간의 유닛이 존재합니다. 무엇인가를 전송할 때 시간의 유닛이 있는데 단위는 일반적으로 세크가 되겠죠. 초가 되겠죠. 그래서 초당 비트의 넘버를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를 비트레이트라고 합니다. 버스의 비트레이트. 그래서 우리는 비트 퍼 세크, 초당 몇 비트를 보내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밉스라는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밉스, 초당 for 100만 개의 명령어를 보낼 수 있는 걸 밉스다. 뭐 이런 단위들이 대부분 다 ISO 11898에서 정의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캔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캔에서의 비트레이트는요, 항상 동일합니다. 네트워크의 어떠한 노드 간에 네트워크에 캔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노드 혹은 스테이션이 항상 속도, 비트레이트는 동일하고 일정하다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즉 캔버스가 하이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로드 1번, 로드 2번이 캔버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캔의 기본 컨셉은 이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항상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형태의 비트레이트를 갖고 있다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검토할 거는요, 실린더릭 레던던시 코드 혹은 사이클릭 레던던시 체크, 사이클릭 레던던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순환 중복 코드 혹은 순환 중복 점검, 뭐 그런 단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CRC라고 부릅니다. 이 CRC는요, 데이터를 보냈을 때 내가 보낸 데이터와 받은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검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리던던시 코드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낸 게 정말 제대로 들어갔는지 서로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캔 통신에서도 어떤 캔 통신을 종료하기 전에는 반드시 CRC, Exclusive OR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CRC는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CRC 값을 데이터 끝에 붙여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데이터는 CRC 값이 이런데 네가 받은 데이터의 CRC 값은 얼마냐 라고 두 개를 CRC 값 코드를 비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송이 끝난 후에, 데이터 전송이 끝난 후에는 CRC 값을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르면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 결과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캔에서 이제 또
검토해야 될 베이직적인 항목들은요. 에러 시그널링, 에러 리커버리 타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러 시그널링, 에러 리커버리 타임. 즉 어떠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이 에러에 의해서 영향받은 모든 메시지는요. 영향을 받은 메시지는요. 데이터 버스에 캠퍼스에 들어간 모든 메시지 가운데 에러를 받은 것들은 각 노드에서 플래그 신호를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고요. 내보내면 메시지는 액세스 될 수 없습니다. 에러에 이미 오염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젝이 돼요. 거절됩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메시지는 또다시 자동으로 재전송을 시켜야 됩니다. 에러가 있으니 리젝되고 다시 보내라 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에서는 이러한 에러 시그널링과 에러 리커버리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캔 자체가 에러 컨트롤, 에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액티브 에러 모드 혹은 패시브 에러 모드, 버스 오프 모드, 이게 디파이먼트, 제한적인 에러를 제한시키는 그런 매니지먼트다, 관리 기능이다 라고 한 것을 캔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에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러가 검출된 다음에 리커버리, 회복되는, 복원되는 시간은요. 에러가 검출된 시간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되는 시간까지의 소요시간. 에러가 검출됐고요. 그래서 리젝 됐습니다. 리젝이 돼부터 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보내는 전송되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can start가 이루어지겠죠. 스타트 조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비트레이션, 중재 비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캔에서는 그 중재 비트라는 것이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가 있는데 캔 2.0A에선 29비트 혹은 2.0B에선 31비트를 처리를 해야 비로소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리커버리 타임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받기 직전, 즉 스타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비트레이션, 중재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 랭스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오는데 이 데이터가 오기 직전까지의 이 시간, 재전송하니까는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거니까 여기 이것을 리커버리 타임이다 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즉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CRC 코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선은 CR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CRC 발생 코드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바이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CRC 발생 코드가 만약에 x3승 더하기 s2승 더하기 1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미리 약속된 CRC 발생 코드죠. 이거를 다시 쓰면 x3승 더하기 x2승 더하기 0 곱하기 x1승 더하기 1 곱하기 x의 0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의 3승, 2승, 1승, 0승의 앞에 있는 닌자들을 보면 1이죠. 1이죠. 0, 1. 그래서 1101을 CRC 발생 코드다, 디바이더라 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그 높은 차수에 있는 것은 x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x의 3승을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데이터 개수는 3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3개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좀 보낼 거예요. 그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11
0010이라는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이것은 보내는 쪽 입장이에요. 그러면 110010에다가 확장 데이터 3개를 놉니다. 0, 0, 0을 놉니다. 그리고 CRC 발생 코드인 디바이더 1102를 놉니다. 그래서 확장 데이터 3개와 기존의 송신 데이터를 110인가 베타적 우화 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101 그대로 비교를 하면요, 1100과 1101 비교하면 베타적 우화니까 서로 다른 것만 1이 됩니다. 그죠? 110이 되죠. 110이 되죠. 000이 되죠. 101이 됩니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내려오고요. 0 내려오고 0 내려옵니다. 1100과 다시 1101을 베타적 우화를 합니다. 11은 0, 11은 0, 00은 0, 01은 1, 1이 되죠. 그리고 빈자리 2개, 확장 데이터 남은 2개가 내려오면 실제 1빵빵이 실제 CRC 발생 코드에 의해서 베타적 우화한 결과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전송하는 데이터 110010의 뒷자리에다가 CRC 중복 코드 1빵빵을 붙여줍니다.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요, 받은 입장에서는 110010의 1빵빵까지 받은 거예요. 얘를 CRC 발생 코드인 디바이더 1101, 이거는 미리 약속된 값이겠죠. 이거와 베타적 우화를 합니다. 11은 0, 11은 0, 00은 0, 01은 1, 그리고 101을 내려옵니다. 그럼 1101이죠. 1101과 1101을 베타적 우화하면 000이 됩니다. 0 내려오고 0. 최종적으로 0의 값이 나와야 CRC를 통해서 보낸 데이터와 받은 데이터가 동일하다라는 결과값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받은 그 로드나 스테이션에는요, 액노러지먼트, 응답을 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받았어 라고 액노러지먼트를 합니다. 그게 이제 CRC 코드, 즉 사이클릭 레던던시 코드, 즉 중복 순환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C의 가장 베이직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은 디바이더는 미리 약속된다.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디바이더는 약속이 되고요. 그것을 디바이더라고 부르지 않고 CRC 발생 코드라고 하고요. 이 CRC 발생 코드에서 제일 차수가 높은 것을 확장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확장 데이터. 그래서 이 확장 데이터에 기본 전송 데이터를 합쳐줍니다. 이렇게 합쳐주죠. 그거와 디바이더, CRC 발생 코드를 2개를 베타적 우화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해서 남은 세 자리를 실질적으로 데이터와 합산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전송하게 되면 이 전송된 데이터 값을 약속된 CRC 발생 코드 1101과 베타적 우화를 해서 결과값이 최종적으로 0이 나오면 보낸 데이터와 내가 받은 데이터가 일치하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CRC. 그래서 CRC는 언제 오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스타트 필드 그리고 ID 값, 즉 식별자가 옵니다. 즉 아비트레이션이라고 중재 코드가 오고요. 그리고 데이터 랭스를 선언하는 데이터 랭스 코드가 오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비트가 옵니다. 데이터 비트가 오고요. 그리고 데이터 비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낼 때 이 CRC 코드와 함께 보내게 되는 거죠. CRC 코드와 함께. 그래서 순서가 항상 CRC 코드는 데이터 뒤에 붙는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CRC 코드가 반 다음에는 정확히 데이터가 동일하다 그러면 acknowledgement,
내가 잘 받았습니다.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크라는 단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에크라는 단계가.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